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개념, 그 다음에 기본권의 분류, 그 다음에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내용 중 일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기본권이란 국가 내에서 헌법상 실정화된 근본적인 법 규범으로서 국가 권력을 직접 기속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주관적인 공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은 내용적으로 우리 헌법상 체계를 본다면 인간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평등, 자유, 그 다음에 참정, 절차적 기본권, 사회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날 문제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관적 공권이냐 객관적 가치 질서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기본권의 분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의미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러한 주관적 공권이냐 아니면 객관적 가치 질서냐에 있어서 원래 우리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인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 객관적 가치 질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기본권의 내용들 중에 지난 시간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혹은 제3자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 기본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주관적 공권인데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국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본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전통적으로는 민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상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기본권이라고 하는 공권이 개입해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날 개인의 권리 침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침해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기본권을 투입시켜서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혹은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인 간의 관계는 사적 자치라고 하는 사법상의 핵심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공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을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기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간접 적용설에 의해서 민사상, 민법상 일반 조항들을 해석할 때 그 일반 조항의 개념 내용에 헌법의 기본권 정신, 기본권 사상, 기본권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103조를 보시면 민법 제10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보면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해서요. 어디에 기본권을 포함시켜서 해석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네, 큰 소리로 읽어보면 네,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근데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입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헌법상 기본권 내용을 반하는, 기본권 내용에 반하는 계약 등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킨다고 한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을, 예컨대 노예계약,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혹은 청부살인계약,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효라고. 왜? 사회질서 속에 헌법상 가치인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민사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낫겠다. 소위 말하면 간접 적용설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본권의 개념,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 그 다음에 기본권에 있어서 성격상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 첫 번째, 기본권의 제3자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본권의 성격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고 있었던 중요한 헌법상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독일 헌법에서 발전한 이론이 우리 헌법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도출되고 나타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할 때 본래 국가가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왜 국가가 존재하느냐, 왜 기본권 보장 규정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왜 기본권 조문이 필요해요? 네,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를 형성하나요? 관식구는 학생의 조직이 있나요? 학생의 조직이 없어요? 과에서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을 왜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을 보호하게 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홉스의 리바이어널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한다고요? 개인의 안전,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대외적인 적으로부터. 두 번째는
대내적인 구성원 간으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의 본래 존재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조직은 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거예요. 반대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또 파시즘, 또 군국주의, 또 자, 바람직한 이상적인 국가 이념인가요? 아니죠. 혹은 조폭. 그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존재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래 그 국가의 목적은 뭐다? 개인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국가의 개인의 보호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의 활동적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떻게 하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국가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는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작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옐리네크의 기본권 지위와 관련돼서 어떤 지위예요? 소극적 지위입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은 자유도 있지만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컨대 네, 다른 개인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누군가 개인을 향해서 폭력을 가해 오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개인, 특히 약한 개인은 어떻게 돼요? 약한 개인은 네, 원래 신체의 자유, 생명권은 개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 신체를 건드리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타인이 생명, 신체를 건드릴 때도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인은 생명, 신체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기본권이 뭐라고요?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국가 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개인이 건드릴 때도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본래 국가의 목적으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 보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기본권을 원래 본래적인 의미에서 주관적 공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본권은 생명보호라고 하는 가치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인에 의한 개인의 생명권 침해를 국가로 하여금 보호해라 라고 요청하려면 문제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관계되는 어떠한 힘 내지 요청이다라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개입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이 기본권은 더 이상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반영되는 객관적 가치 질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배울 때는 어떤 개념이 없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 관계에도 기본권이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서로 보장되는 사법 질서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고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도 국가가 직접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른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식의 관계라면 뭐다? 기본권은 나 개인적인 주체면에서 볼 때는 국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주관적 공권이 분명한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들을 가만 보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보장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를 이루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이루는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한다?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한다. 자, 이게 기본권의 개념이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 관계에도 기본권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혹은 대사인적 효력이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약간의 구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 개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은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국가는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국가의 부작위 의무를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돼, 개인을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 의무를 요청하는 겁니다. 국가로 하여금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국가의 자기 의무는 이미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언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떤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을 실현할 때는 국가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자기 의무라는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자유권일 때는 국가가 안 건드리는 게 맞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절차적 기본권 혹은 사회권일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자기 의무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를 쓰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교수님 이건 이미 우리 기본권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는 이 이론은 어디서 왔다고요? 독일의 헌법에서 왔다고요. 왜 거기서 왔냐면 독일 헌법은 기본권이 자유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권만 인정되는 거예요? 헌법상? 국가의 부작위 의무를 요구하는 기본권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해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헌법에서 이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을 도와줘야 될 어떤 의무를 이론적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 질서이기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타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는 그 밖의 일반적인 국가의 보호 의무, 국가 의무랑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독일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할 때는 자유권만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권도 역시 보호할 보호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제 보시다 보면 일반적인 국가의 의무, 보호 의무랑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구별하는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왜 구별하냐면요, 이거예요. 일반적인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이런 걸 말합니다. 예컨대 자연 재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혹은 사회적인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다. 또는 대표적으로 외교적 보호. 그러니까 난민들이 혹은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외교적 보호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혹은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피신한 우리 국민의 보호. 이런 것도 외교적 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적인 국가의 보호 의무다. 그런데 생명, 신체의 보호는 기본권 보호 의무다 그럽니다. 다른 거는 기본권 보호가 아닌데 이거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 기본권 보호 의무와 일반적 국가 보호 의무를 구별하는 이 주장은 전제가 뭐예요? 기본권을 자유권으로만 보는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기본권과 사회권도 포함된다고 보면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랑 기본권 보호 의무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헌법 조문을 보면요, 헌법 35조인가요? 35조? 뭐라고 되어 있죠? 관식군. 35조 말고 34조 6항. 34조 6항? 네. 관식군. 요 조문은 기본권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기본권이에요? 자유권이에요? 참정권이에요? 절차적 기본권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34조의 6항. 우리 기본권 체계에서 사회권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국가의 기본권 보호랑 일반적 국가 보호 의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는 생명, 신체 등만 포함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조문은 재예방, 관식군,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사회권이에요. 과연 자유권적 기본권만 보호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예요. 몇 조라고요? 사회권 34조라고요. 그런데 기본권 보호 의무와 일반 보호 의무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정확한 이론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가지, 독일에서 이론이 건너올 때 독일의 기본권이 자유권 중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자유권의 보호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하려면 우리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국가 보호 의무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자는 구분하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요. 앞부분. 일반적인 국가의 사회권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은 과소금지라는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본권 보호 의무 할 때는 과소보호 금지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볼 땐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헌재가 용어를 약간 구별해서 써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일반적 국가 보호 의무와 그러니까 사회권 보호 의무와 자유권 보호 의무를 구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심사 기준의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기본권의 제3자요랑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약간 헷갈립니다. 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왔냐면요. 이론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마초 잠깐 하게 될 제도 보장 이론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1910년대. 그리고 나서 기본권의 제3자요가 19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1980년대, 90년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사적으로는 제도 보장, 기본권의 제3자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순으로 출현합니다. 근데 셋 다 어떤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공권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가치 질서의 측면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그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본권의 제3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본권의 제3자요에서 일반적인 민사법률 내용 중에 민사법률의 일반 조항에 기본권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해석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요구입니까? 누구에게? 국가 중에서 누구? 법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눌 때 사법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본권의 제3자요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에서 사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민법을 해석 적용할 때도 뭐를 고려해라? 간접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입법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라. 행정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집행을 해라. 사법에게 말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입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본권의 제3자요는 사법에게 주로 그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제일 넓은 것이고 기본권의 제3자요는 그 중에 일부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이었던 분이 어떤 글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제일 넓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 입법, 행정 말고 법원, 사법에 요구하는 것이 기본권의 제3자요다. 이렇게 내용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사실상 엄격히 구별되느냐?
제가 구별할 수 있다 그랬죠? 개인과 개인의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해석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해라 라고 하는 게 기본권의 제3조라고 한다면, 근데 누구를 더 보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사법관계의 기본권을 고려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사인 중에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자를 보호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내용입니다. 자, 기본권의 제3자요와 구별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권의 제3자요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때 의미는 내가 기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내가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국가가 막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야, 왜 내 집회를 막아? 내 집회를 막지 마. 너는 좀 비켜 있어. 내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국가가 방해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국가 네가 방해해? 국가 비켜나 있어. 내가 직업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방해해요? 야, 내가 직업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국가 네가 왜 방해하니? 국가가 물러나 있어. 이게 원래 주관적 공권이에요.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내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싫어요. 그래서 태아를 낙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아는 어떻게 자신의 기본권,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태아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법원에게? 국가에게? 아니면 엄마에게? 산모에게? 예. 우습잖아요. 원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민사상 관계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엄마 나 해치지 말아주세요. 요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국가에게 요구해요. 국가 내 생명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 생명 침해는 국가가 한 겁니까? 다른 사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때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청하는 게 주관적 공권인데, 이것은 국가의 기본권 침해가 없어도 개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 가치 질서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국가에게 요청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국가에게는 그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다. 보통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는 것, 국가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으로 개인의 생명을 침해한다거나, 위헌적으로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위헌적으로 개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불법 감금, 혹은 국가가 살인, 혹은 국가가 방해, 이런 게 전부 다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예요.
그런데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언제도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도. 그게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 이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공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성격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방어하고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로 하여금 개입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조금 더 잘 보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헌법 제10조에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읽어보시면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권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이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10조 2문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교과서 중에 혹시 뭐 독일의 객관적 가치에서 도출된다 이런 것들은, 혹은 뭐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독일식의 이론이에요. 독일엔 조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문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헌법 10조 2문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러면 언제 발생합니까? 이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는 몇 가지 발생 요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헌법적 가치로서 기본권이 제한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그냥 예컨대 제가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국가가 그 1,000원짜리 찾아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날치기가, 소매치기가 제 동전 몇 개 가져왔어요. 500원. 궁금하지도 않은데 500원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그 500원을 찾아줄 의무가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내가 침해당한 게 기본권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헌법 조문에 그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혹은 최소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요. 나도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중요한 가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에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존재합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점점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건강하셔야 될 텐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들 일본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국가 배상 요청하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자, 할머니들 과거 일제시대 일본으로부터 생명과 인간 존엄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돼요. 자, 다른 일본 국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아니에요. 대외 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일 아냐? 개인 할머니들 알아서 하세요. 그렇습니까? 자, 먼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헌법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배상권이라고 하는 재산권,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지만 법적으로는 배상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 할머니들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일본이 이를 안 도와줘요. 이를 이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본권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인가요?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한일 협정의 법률 그 조약 조문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보았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컨대 아까 재해 관련해서 자연재해가 몰려와요. 혹은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자, 국민들의 생명, 신체 위험이 있죠. 두 번째, 생명, 신체는 기본권입니까? 아닙니까? 기본권이에요. 그것이 위험 상황이고 헌법상 기본권이고 헌법상 근거가 있어요. 34조 6항 아까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발생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되느냐? 입법, 행정, 사법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는 입법기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는. 왜 그럴까요? 왜 입법기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입법이 있어야지 행정도 가능하고 그에 따른 판결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법률이 없으면요, 행정 작동할 수 있어요? 행정학과 법률이 없으면 행정 작동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무슨 원칙? 법률이 없으면 행정 작동이 안 돼요. 무슨 원칙? 법률 우위 말고 법률 유보 원칙.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두 개를 합쳐서 행정. 무슨 행정?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이 필요해요. 법률이 없으면 집행 못합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그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할이 달라버리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민들의 생활을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관할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넘어가요. 여러분들 한양대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12 신고하면 어디로 해야 돼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면 되나요? 경찰청으로 하면 되나요? 어디로 해야 돼요? 성동경찰서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성북구 경찰서로 전화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동 경찰서로 하세요라고 돌려줘요. 왜요? 국민의 신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왜 경찰이 안 도와줘? 어떤 원칙? 법률일보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고 해도 어떤 한계가 있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일보 원칙 때문에 행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입법이 중요한 거예요. 입법이 이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행정이 실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에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가장 큰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법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법관이 법률 해석할 때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하려고 일방적으로 권리 제한을 당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아무리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법률 조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명문상의 한계가 있으면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혹은 기본권 침해 당할 위협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이 가장 큰 역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떻게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나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사 기준을 판단하냐면 첫 번째, 자, 아까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국가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금 제가 상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뒤에? 유창이? 보여요? 오케이. 자, 우리가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 위험 상황이 존재하느냐? 두 번째, 그 위험 상황을 통해서 침해되려고 하는 헌법상 근거 혹은 법률상 근거 등이 있느냐? 거기에 따른 기본권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하면 뭐예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위헌입니다. 그런데 보호 조치를 취했어요? 보호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전혀 효력이 없어. 전혀 무의미해. 명백하게 아무런 보호도 안 돼. 마치 보호 조치를 취한 것 같지가 않다. 라고 하면 역시 위헌입니다.
보호 조치를 취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합헌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보호 조치를 취해야 돼요. 보호 조치가 없으면 위헌이에요.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무관한, 기본권 보호 가능성이 없는 명백히 잘못된 보호 조치라면 위헌입니다. 끝. 그렇지 않은 보호 조치라면 그러면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면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 그런데 너무 적게 보호하지 말어. 어느 정도 보호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해야지 너무 적게 보호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준은 국가가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혹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된다 그런 겁니다. 최근에 그 광고 중에서 재밌는 광고, 담배, 금연 어떤 광고가 있어요? 네, 자 담배 한 갑 주세요가 아니라 폐암 한 갑 주세요. 또 뭐라고 그래? 후두랑 한 갑 주세요. 자, 그 광고하면 담배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담배가 팔려요? 안 팔려요? 담배 잘 팔릴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국가가 해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흡연을 통해서 국민 개인의 기본권, 어떤 기본권? 신체의 자유, 생명권들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심사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무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이렇게 엄격한 심사 기준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그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혹은 지금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등 혹은 흡연자의 생명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는 입법자에게 요구합니다.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세요라고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얼마나 보호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져 있어요?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자에게 형성의 재량이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그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입법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행정권도 집행권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법률이 없으면 개입할 수가 없는 법률 유보사항의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 해석 적용을 하려고 해도 법률 규정 자체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태아의 생명권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 그 다음에 태아, 산모는 낙태하고 싶어 해요. 근데 태아의 생명은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는 어디까지 보호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는. 자, 산모가 낙태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법률을 정할 때 낙태를 절대 금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보호되겠죠. 절대 금지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금지. 그래서 감히 낙태를 못해. 무조건 얘는 살아야 돼.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보호되지만 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돼요? 어머니의 사생활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마음대로 낙태를 허용해요. 그러면 누구의 기본권이 완전히 제한돼요? 태아의 기본권이. 누구의 기본권은 행사되는데? 산모의 사생활의 자유가. 그러면 대체 국가는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 중간에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고 국가는 거기까지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은 내려가면 안 돼. 이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가가 이걸 넘어서서 더 잘 보호하면은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산모 편에서 보면 야, 이 이상 넘어오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다? 이게 무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할 때 산모 편에 서면은 야, 너무 제한하지 마, 사생활을. 태아 편에서 보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이만큼은 해줘.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 과소보호 금지 원칙. 산모 편에서 보면 야, 너무 사생활 제한하지 마. 과잉 금지 원칙. 그래서 입법자는 과잉 금지 원칙의 한계와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한계 사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게 되면 알게 되지만 과거에는 운전자는 종합보험만 들면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형법을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상해 혹은 사망 이렇게까지 하면 형사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렇게 신체 상해가 발생해도 재판을 받지 않아요. 뭘로 해결합니까? 보험금으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야, 이건 사고 낸 사람이 와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 너무 억울해. 재판받게 하고 싶어. 왜 재판 안 해? 난 그 재판에 나가서 진술할 거야. 저 운전자는 고의였어요. 저 운전자 처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누구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하고 싶은데 그 진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너무 많이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국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재판 진술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은 아니야.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예 무효, 그다음에 무력한 법률은 아니야. 무능한 법률은 아니야. 뭔가 보호 조치는 취했어. 그런데 위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반대편에서 그런데 재판 진술권을 너무 많이 침해해.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고의, 과실인 경우, 중과실인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권 보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안부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아무런 협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라고 하는 위헌 결정, 확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 어쨌든 그러니까 배상이 실현되도록, 그러니까 배상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지만 최소한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본 것입니다. 그 밖에 국가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담배사업법, 이제 이게 비흡연자 혹은 흡연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들어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해서 이 담배사업법의 규정이 국민들의 생명 혹은 흡연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렇게 미흡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국가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했지만 위헌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